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정동영 의원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추경 처리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인데도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는 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6월 22일 어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한일 관계를 진단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즐겁게? 주말에 저는 날씨는 되게 좋던데. 날씨가 이제 비가 오다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는 등산했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도 강원도 잠깐 갔다 왔어요. 야외로 거기 가셨군요. 원주에 뮤지엄산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 사람 되게 많다던데. 네. 뮤지엄산 네. 거기 좋죠. 네. 그 한솔그룹이 아마 하는 거기. 뭐 그렇다더라고요. 예. 근데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세대 관련해서 책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쉬는 날마다 그냥 집에서 책만 쓰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예. 비가 그쳐가지고 모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모기 조심하시라는 첫 메시지. 벌도 많더라고요. 모기도 많고 벌도 많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하고 2차 추경과 중동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 원유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옵니다. 이란 의회가 뭐 봉쇄를 일단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차원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실행되면 큰 타격이 예상돼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바로 직격탄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국제 유가 상승이 문제죠. 그래서 국내 물가가 자극이 될 거다. 그리고 뭐 물류 대란이라든지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뭐 달러 수요가 이제 몰릴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만약 이게 더 본격화되면.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최근에 사실은 경제 수치가 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뭐 코스피도 뭐 3천 찍고. 근데 이런 흐름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좀 다각도로 살펴보고 긴급하게 좀 대응하겠다라는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외교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들과 좀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들 이제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할 일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께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좀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냈는데, 자, 그 나토 정상회의 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냐? 이건 뭐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 국제사회에 오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했는데 불참한 배경이랄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익에 뭐가 좋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논의가 되는 게 이 중동 사태에서 한국이 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좀 가능성 낮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G7에서도 사실 이 이란 뭐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급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또 이번에도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역시도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나토 회의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호주 총리도 불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정세상 이런 분위기가 좀 특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방금 이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위성락 그 안보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는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이 대신해서 보내는 대참자가 있음으로써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조 부대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토만큼은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정보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정상이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외교적 협상이나 외교적인 대화들 채널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핵심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현장에 그 중심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나토 이 정상회담에 참석할지 여부를 고민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오히려 초대를 안 해줘도 우리가 가겠다라고 먼저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예. 국민의힘과 외통위원들 주장은 예를 들어서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한민국이 연대가 약해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예컨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약한 고리로 여기고 파고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우려할 부분입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게요. 방금 전에 이제 박상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총리라든지 아니면 호주에서도 이제 정상이 불참한다고 한들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불참할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총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응할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참한 게 아닌가.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 가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어떤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이란 사태 때문에 이제 일정을 축소하고 다시 또 뭐 돌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간들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또 가뜩이나 지금 그 미국에서 나토 회원국들 대상으로 GDP의 5%까지 이제 방위비 올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갔다가 그냥 홍만 붙이고 올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에 이 나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전쟁까지도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뭐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국제 상황이 우리가 뭐 전략적 모호성을 띈다고 한들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시대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나토에서 초청을 했는데 가지 않음으로써 뭔가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 뭐 진영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뭔가 괜한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또 약한 고리로 나중에 이제 외교적으로 좀 흔들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에 이 얘기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안규백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 쭉 있었고 국가보훈부 장관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된 게 또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오늘 저 장관 후보자 몇몇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임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우려했던 게 너무 어떤 강성의 이미지도 있고 또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으로 이제 뭐 내각이나 대통령실 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혹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권오을 전 의원도 그렇고 송미령 장관을 또 유임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두루두루 쓰겠다라는 좀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뭐 국방위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시고 국방위원장도 맡았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 단기사병이라 그러죠. 병장 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내 그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물론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가 하는 행태 단기병들 약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제가 단기병이나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네. 이 군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현역 장병들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인해 가지고 작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국방위원장을 해도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있을 수 부분이죠. 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장을 해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든 작계를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국가 보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성 출신인 그 분들이 훨씬 더 세세하게 낱낱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도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안규백 의원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외부에서 감사를 하고 외부에서 견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일취월장하시겠지만 그 국방부 장관의 현직으로 해가지고 막상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고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 인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박성민 최고위원 표정이 좀 반박할 표정인데 네네. 뭐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방위원회 5선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국방위 붙박이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그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들여다보는 상임위 아닙니까? 군 전반에 대한 문제, 뭐 군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문제, 그거를 들여다보는 상임위에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5선 의원인데 계속 국방위를 하셨다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상임위 2년만 해도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 그런 면에서 문민 1호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인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정치인 출신을 좀 많이 기용을 했는데 특히 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때 유일한 부산 출신 의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게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였어요.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보훈부 장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일종의 통합 행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인선은 굉장히 좀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 게 뭐 AI 관련된 신산업을 이제 육성해야 된다, 혁신경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일관된 메시지가 읽힌다. AI 수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네이버 대표를 앉혔다라는 것은 뭐 벤처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쪽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하실 말씀. 예, 저도 이제 뭐 제가 민주당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이번 국방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되어 왔던 게 이제 군내 뭐 육사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폐쇄성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슨 사고만 터져도 이제 서로 이제 선후배 관계이니까 다 덮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부터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국방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군인 출신이 아님에도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님에도 이제 충분히 뭐 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선과 관련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 빨리 진행돼서 대내외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강 비서실장이 그렇게 전했는데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협조를 하면 뭐 자료 제출이나 뭐 이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뭐 지금 사실 뭐 이제 사실상 증인 채택이나 이런 거는 다 물 건너 간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 자료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공개를 해가지고 소상히 해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가 않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또 됐습니다.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둘 다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 이런 신분으로 국정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들께 소상히 해명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뒤쪽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지금이 민생회복 골든타임이라며 추경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0조 원 민생 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엽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집행으로 국민의 갈증을 풀어드리고 내수와 소비의 불씨를 틔워야 합니다. 자, 이거는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신속 집행을 강조했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어차피 이제 상임위원장 몇 명 뽑아야 되잖아요. 예결특위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추경하려면. 그래서 요 참에 법사위원장 다시 본격 논의하자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좀 법사위원장 얘기가 길어지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거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무작정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진석 의원이 이제 방금 제가 속보로 보고 온 건데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시정연설 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 그 추경안 통과하려면 이번 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일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가 좀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 때 그 김문수 후보도 뭐라 그랬냐면요. 추경 30조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떤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빌미로 해서 어떤 추경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민생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당선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1년 남았고 지금 뭐 갑자기 여당이 야당됐다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규칙에 따르면 될 일이다. 상임위 협상은 또 다음에 하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사위 문제랑 연결을 시켜서 추경 통과를 막는 것은 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조 부대변님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일단 추경에 관해서는 추경의 방향은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이 방향대로 하면은 과연 경제가 되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킬 것인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한번 좀 따져볼 문제라고 보고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도 19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입니다.
네. 게다가 행정부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가지고 갔어요.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일종의 폭거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내 야당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보실 적에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상임위원장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장제원, 정청래 두 분이 각각 행안위 법사위원장으로 있다가 1년만 하고 이건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상임위원장 자체를. 그거는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달라 이거는 아주 온당한 주장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국회 내에서 협치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고 최소한의 국회 내에서 진정한 정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요 문제 그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조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자 법사위원장 요 부분하고 그 뭐 예결위원장하고 같이 막 가가지고 그 추경하고 같이 갈지 투트랙으로 갈지는 국민의힘이 아마 고민을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법사위원장을 줌으로써 정말 어떤 협치나 뭐 그런 것들의 의사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일단 이 뭐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그냥 법사위원장 추경을 이제 법사위원장을 위한 뭐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비판에는 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2004년도 17대 이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승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또 야당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 해가지고 1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협치 모델을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뭐 2008년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었을 때도 이제 한나라당이 그걸 존중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주고 이렇게 민주당이 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하겠다면서 이제 우리가 의석도 많이 가졌으니까 의장이랑 법사위원장 다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협치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야말로 소수 정당에 대한 어떤 배려이자 어떤 협치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2020년부터 깨진 관행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되살릴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이틀 열리는데 내일 모레 열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합의 못해서 결국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전철을 부르겠다라는 식이거나 좀 과도하게 그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내기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합의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증인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전철을 부르겠다느니 혹은 뭐 후원자로 알려진 혹은 이제 채무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을 뭐 다 부르겠다 이런 식의 국민의힘 입장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적인 채무관계는 이제 다 청산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본인이 물어야 됐던 여러 가지 공적인 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 간 채무가 발생했다라는 후보자의 성실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뭔가 여러 인사들을 부르는 것, 그 목적이나 아니면 그 의도 자체가 좀 굉장히 정치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공격들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증인과 자료 제출 관련해서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전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처든 누구든 아들의 그 유학비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만 제출했으면 전처를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는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 송금 그 내역들도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을 국민의힘이든 국민들이든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청문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성과 고함을 지르면서 방해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해라 이걸로 반나절이 갈 수도 있고. 오전에 자료 제출해라 그러면 오후에 하겠다, 뭐 오후에 대해서 내일 하겠다 이러다 보면은 자료 제출 없이 그냥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김민석 후보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은 단순히 사인 간의 채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땐 재석아, 전 이렇게 세 글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재석아입니다. 예. 재산, 석사, 아들 이렇게가 논란이 될 거예요. 지금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뭐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이 경조사비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다 그러는데 그거 지금 소득 신고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도 김희정 의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26일 동안만 중국에 체류를 했다고 합니다. 26일 동안 중국에 체류를 하면서 어떻게 석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논란이 될 거고 지금 아들 관련해서도 단독 보도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들의 자산이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근데 그 아들 측에서는 그것이 왜 증가했는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전처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송금 내역이나 그 통장 그 사본만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서 뭉개는 것은 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계속 강조되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예. 뭐 탈북자 비하하는 표현 썼다. 이거는 뭐 양론이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합니까? 아니면 그 총리 후보자가 지나치게 뭐 자료니 뭐 증인이니 이런데 비협조적입니까? 일단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방금 이 말씀해주신 뭐 논문에서의 탈북자 뭐 비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부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재산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아들 입시와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 입시와 관련한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처럼 막 무슨 의혹이 아주 크고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아버지의 국회의원 이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요 정도잖아요. 네, 결국은 핵심은 돈이다.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 대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돈 같은 경우에도 뭐 후원자에게 뭐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렸는데 뭐 안 갚았다 요것보다는 네. 지금 이분이 이제 5년 동안 쓴 돈에 비해서 이제 5년 동안의 수입에 비해서 쓴 돈이 한 6억 원 정도 더 많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뭐 출판 기념회냐, 뭐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단 김민석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특히 이제 직업으로 이제 정치인을 해오신 분들 알게 모르게 이제 후원인들로부터 뭐 합법적이든 편법적이든 아니면 불법적이든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오는 관행들이 이제 존재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 문제를 넘어서서 좀 우리 정치 전반의 어떤 이런 그 정치 자금 관행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향해 가면서 도로 이동량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 등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천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문막 나들목부터 여주 나들목까지 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또 광교 터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4km 정체, 월곡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안성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 양양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가 뭐 오찬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그 대통령 오찬 자리에서 그 태도 문제, 청문위원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 재산 많은 사람이 2억 원, 70억 가진 사람이 2억 원, 당신도 왜 저기 뭐야 2억 뭐 사적 채무 있던데 그건 왜 안 갚았냐, 막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이 해명을 하는 것을 좀 지켜봐 달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과도하게 좀 무차별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어떻게 딴 거냐, 그때 정치활동하면서 어떻게 땄냐라고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언제 비행기를 몇 호를 탔고 언제 얼마나 체류했다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뭐 원본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돈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사적 채무가 있어서 문제고 뭐 이거 불법으로 후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용증 다 썼다 그랬고 채무를 어떤 경위로 발생하게 된 건지 그리고 변제 다 했다라는 입장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다른 의혹을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돈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지금 뭐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면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유효한 공격들은 아닌 것 같다. 유효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동수 대표님.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전처를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 아니면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이 부분들은 사실 유효타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의 공격보다 민주당의 태도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장 행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일보의 뭐 논설위원 실장 칼럼으로 얼마 전에 또 오만한 인사청문회다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저는 결국에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가 워낙 이제 좀 다수 여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 뭐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에 이제 또 여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이틀만 잘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시감이 좀 듭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을 때도 청문회가 안 열리고 그냥 조국 당시 후보자가 기자들 불러서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만 버티고 직을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그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만 버티고 뭉갠 다음에 총리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를 향한 그런 의혹들은 단순히 그냥 덮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석 이 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재산 그리고 학위, 논문 이런 것들 얼마나 평생 힘들어서 그것을 달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아들 의혹, 조국 전 장관도 어떻게 그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까? 조민 사태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무총리가 된다면 저는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국민들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런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인사권자의 결단 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퇴,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이 전 편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질문은 짧게 이동수 대표께 여쭤보고 갈게요.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19일 날 고발했는데 다음 날 검찰이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나쁜 버릇이 나왔다 이런 반응도 나왔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근데 이거 그렇게 큰 의미를 둬야 되나 싶은 게요. 그렇죠. 이제 이종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고발 전문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뭐 이종배 고발 이렇게 치면은 고발 당한 사람 많아요. 네, 과거에 뭐 방송국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 윤미향 전 의원, 김정숙 여사까지 이분이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고발을 당했다 하고 보면은 항상 이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있더라고요. 검찰이 배당한 데 대해서 나쁜 버릇이 나왔다. 그건 근데 제 생각에 검찰이 뭐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이분이 워낙 이런 고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발 관행적으로 받으면 그냥, 관행적으로 예. 그냥 배당한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런 절차상의 문제지 막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요 정도 하고 지나갔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주말에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취임 18일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였죠. 취임 720일 만에 회동했다고 하고요.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네. 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도 왔지만 초청 오찬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매우 좋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대통령께 퇴임 후 재판받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여야 지도부를 만났고 그리고 야당 지도부를 특히 각별하게 이제 초청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신 건데 그 자리에서 어떤 협치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굳이 어떤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선 시기에 했던 어떤 네거티브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협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뜻과도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의 의미를 퇴색시킬 만한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여야 지도부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뭐 추경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 외교 다녀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이루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뒤쪽에 배열해 놨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거 약속해달라.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첫 초청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좀 약간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이런 말을 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칙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번 배신을 했죠. 원칙을 어겼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대선이 끝나고 재판 받겠다. 선거운동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공판을 미뤄달라라고 했고 법원에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난 대통령이 되었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더라면 분명히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의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속행할 그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시니까 그 임기 중에는 뭐 국가 혼란도 있고 해서 재판을 못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임기 이후에 받아달라 이렇게 전 요청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김용태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온당한 말씀입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아주 거대한 권력이 있으면서 야당의 당수한테 너는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협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만남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의 아주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 했다고 해서 야당 대표한테 너는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통큰 정치 모습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녹취 하나 들은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자, 야당 지도부와 만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런저런 요구를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찬을 한 다음에 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통은 좋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후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6%의 국민에 대한 존중과 저희가 요청하는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실천으로 수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거취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그 두 가지 주제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거취,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직. 이게 사실은 지금 요 시점에 국민의힘의 가장 시급한 현안 두 개예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주장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막 지지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동력이 세지는 못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재명 정부를 잘 견제하려면은 본인들이 이제 아젠다를 잘 발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비판만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림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자유한국당 보면은 뭐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막 김영철 내려온다고 통일대교 가서 들어눕고 툭하면 이제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막 주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민심이 거기서 떠나고 그래서 이제 여당 견제를 효율적으로 못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제 좀 이 정부 여당을 잘 견제하고 싶다면은 단순히 이런 후보자의 어떤 비리 의혹,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냥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 여론이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국민 설득, 신뢰 뭐 이런 얘기해 주셨고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출사표 던졌고 사실상 2파전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 다 찐명으로 불리는데 조기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어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승패의 관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세요? 승패의 관건이요. 네. 참 어려운 포인트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선 말 못할 것 네, 같은데요. 전 여기서 말씀을 근데 드리기가 제가 어려울 먼저 것 누가 같고. 이길 것 같은지 나중에 카톡으로. 네. 근데 전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사실 보통 얘기 나오는 게 뭐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선거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과 더 가까운 거 아니냐 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건 다 해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고 네. 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로 합을 맞춰본 경험이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두 분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어필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공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호남이 키다 이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호남이 키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호남의 그 권리당원 비율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정청래 의원께서도 일찌감치 이 출마 선언을 하고 돌아다니고 계신 그 곳을 보면 호남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해서 호남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돼서 뽑히는 그 당대표 선거인데 광주, 전남, 전북 권리당원이 약 38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 권리당원이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5%가 몰려있기 때문에 호남을 누가 잡냐 이게 키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은 호남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부분 이제 중요해 보이고. 자,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저기 당원이나 그 의원들이나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의 조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주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게요. 사실 지역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두 분 다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두 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확실하게 좀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게 이 박찬대 의원이 오늘 또 얘기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고 나는 플레잉 코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당원들과도 이런 막 재미있는 소통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당원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긴 하지만은 또 이분이 막 대중적으로 정청래 의원만큼 막 스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인사나 이런 스타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막 스타성을 갖고 앞에서 뭘 하기보다는 본인을 묵묵히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원들의 표심에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일례로 이제 지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붙었는데 딱 그런 유형이었고 김병기 의원이 거기서 나는 이재명의 블랙 요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뒤에서 묵묵히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먹혔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당원 투표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 혁신이 이게 동력이 진행될 수 있을까 좀 동력이 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8월쯤 선출될 당 대표가 어차피 혁신을 한다면 그 혁신을 이끌어 가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출마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이 아주 밀착 취재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밀착 취재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지난번 그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좀 나오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위를 출범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당의 쇄신의 주도권은 원내가 쥐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아마 이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김문수 전 장관은 100%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전 장관은 전 후보는 예. 나온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근데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일단 재보궐 같은 데 열리면 국회의원부터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한계는 탄핵을 찬성하고 예. 친윤계는 탄핵에 반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총회 현장에서 이제 엄청난 고성도 오가고 욕도 오가고 싸움이 있었는데 정작 당대표인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는 친한계 의원들 뭐 한지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완전 그냥 그 친윤계 의원들한테 집중 포화를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좀 원내에 입성하는 게 우선 과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 나갈 박정민 생각을 최고위원님. 하겠죠. 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보궐 선거 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당에서 공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을 장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 중심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공천을 줄 것이냐 그건 역시 또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방정식이 좀 복잡한 거죠.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뭐 몇 명이 나와서 또 겨뤄요. 네. 아까 김문수 전 장관은 뭐 나올 유력하다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봐야겠고요. 네. 자, 근데 그냥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면 또 이른바 친윤 대 친한 구도 혹은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구도로 이 당대표 선거마저 네. 정말 그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당대표 선거마저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주에 끝납니다. 네. 그럼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전당대회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일정도 이제 확정을 지을 텐데 그 비대위가 좀 제대로 해서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국민들의 민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방식의 하나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그 규정을 보면
당원 투표가 80%고 네. 국민 여론조사가 20%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난번 그 김기현 당대표 때 당원 그 투표 100%로 한 그 폐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작년에. 저는 여기서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새로이 들어설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룰지, 그리고 그 지도 체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시간 딱 30초 남았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번 때 어떤 패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왜 젊은 의원이 좀 새롭게 끌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혁신을 하려면 그래도 당내 그립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냥 젊은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그동안 많은 사례들 보면은 젊다고 그냥 앉혀놓으면은 뒤에서 이제 다들 압박 넣고 허수아비처럼 이용하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당내 그립이 있는 후보군 중에서 그래도 좀 혁신적이고 민심에 좀 더 가까운 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립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경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오늘도 두 손을 꼭 잡고 병원을 찾은 두 사람. 5살 무렵 알 수 없는 고열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유전성 췌장염 진단을 받은 경은이. 췌장암이었던 아빠의 영향으로 인해 경은이의 힘겨운 투병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약물 치료를 견뎌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경은이는 아픈 엄마의 몸 상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수시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혹시나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경은이. 부쩍 수척해진 엄마의 모습에 오늘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엄마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경은이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의 23번째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더웠습니다. 서울이 31.4도 등 전국적으로 30도 내외의 낮더위가 계속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지만 내리는 시점이 다 다르겠고요.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먼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따라서 수도권이 30도 내외로 여전히 덥고 그 밖의 지역은 25, 6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 지방 위주로 30도 언저리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3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수원, 원주 30도, 세종, 대전, 강릉 26, 대구 25, 광주, 부산 24도 등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도 흐려집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에,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나 강원, 충청, 경북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 밤부터 돼야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수요일 오전에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에 전국 수요일 밤까지 비가 오겠고요. 예상 강우량 전국이 20에서 최고 80mm입니다. 현재 오존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아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등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며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불안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 한때 3,000선이 무너지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발목 잡기에 나설 게 아니라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신문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어제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해왔지만 과거사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양국 관계 현 주소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양기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 전후에서 많은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양기호 교수님께서는 쭉 학계에 계시다가 또 주 고배 대한민국 총영사도 지내셨고요. 자, 한일 수교 60주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좀 약간 감회가 깊다고 할까요? 네네. 정말 이렇게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기뻤습니다. 네. 1965년 그러니까 6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적 교류가 10,000명이고 그다음에 물적 교류가 한 2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물적 교류를 한다면 770억 달러, 인적 교류는 1,2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적 교류가 한 1,100배 늘어난 것이고 물적 교류는 한 뭐 거의 한 4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량이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무역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을 했고 네. 더구나 이제 제가 이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가 식민 모국을 구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고, 네네. 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탈리아하고 리비아라든지 아니면 영국과 케냐라든지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관계라든지. 네.
그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인당 GDP 수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이미 1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어요. 네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수평적인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이것을 영미 관계 극복해서 빼고는 뭐 없다고 없죠. 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미국은 뭐 특별한 사례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이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만은 60년 전에 맺은 조약은 잘못됐다. 그때는 일본이 불법 통치를 했다는 것이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라든지 일본의 전후 반성, 사죄,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더구나 앞으로는 이제 북한과 일본이라는 수교라는 것도 1965년에 남긴 가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풀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꿀 것이 많다라는 지적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네. 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역시 1965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은 한일 관계가 윈윈하는 아주 그 좋은 그런 발전 과정을 그려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사 문제나 이런 우리가 질적으로는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양적으로 보면 엄청난 발전을 겪어왔다. 맞습니다. 는 말씀이시고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자, 이시바 총리 일본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이제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의 이번 기념행사 참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아주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캐나다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네. 사실은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나왔고 전현직 총리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레거시 유산에 대해서는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 측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채무 변제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라는 걸 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잘 해보겠다는 일본 측의 어떤 성의 표시, 화답 뭐 이런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제 이 이시바 총리가 아직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적인 어떤 상호 신뢰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베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일 간의 특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지금 6차례 가까이 장관급 회담, 그다음에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 측에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측의 어떤 필요성도 있네요. 그렇죠. 7월 네. 20날 이제 일본의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이시바 정권이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정권 기반을 다지려면 참여 선거에 상당 부분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압승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점에서는 대한국 외교라는 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응했다라는 점에서는 일본 측도 적어도 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 17일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양국 언어 변기한 SNS 메시지도 나왔고요. 자,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관계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 우리가 강제징용도 있고 위안부도 있고 좀 무거운 주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인내심을 갖고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인데 좀 쉬운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선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맞고요.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가진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가치외교, 이념 과잉 가치외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를 하나로 하고 북중론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적어도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익외교, 실용외교라는 것은 주변 국가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선택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일 관계가 완전히 또 바뀐다면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막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예, 예. 역시 이제 실용외교 국익위원은 정말로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상인 감각, 상인 감각이 잘 발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스타트 자체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중에 먼저 이제 과거사 문제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게 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위안부 문제 앞으로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현실은 어떤 당면 과제가 있냐면 네. 2021년부터 해가지고 선거가 아니라 소송 결과, 재판 결과가 3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피해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1억 원 또는 2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가지고 외국 정부의 자산을 매각 처분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 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100억을 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나서 남은 돈이 한 56억 원이 있거든요. 합치면 156억 원이니까 네. 이것을 유엔하에 있는 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여기에 한일 양국이 공동 펀딩을 하자.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일본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 치유 위해서 개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을 그럼 통합해 가지고 재단을 이제 화해 치유 재단이 해체가 됐지만 네네. 비슷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금 그 돈을 지급을 하고 보상금을 그리고 이제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본래 피해자 구제라는 정신에 합치하게끔 해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어 나가지고 활용을 해 나가자라는 이제 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풀어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제 우선 당장은 한일 양국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 셔틀회담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이제 적절한 시점에 양국 간의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 문제를 꺼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자 윤석열 정부 때 제3자 변제안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인데 다만 여기 또 좀 해결할 문제들이 있죠. 이 경우에도. 맞습니다. 지금 2018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15명 가운데에서 13명은 받으셨고 2명의 그 호소원들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계속 법정 소송이 이어지다가 특히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채권 추심해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전범 기업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 길은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까지는 그리 쉽지 않고 몇 단계는 남아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강제징용 이 제3자 채무 변제가 상당히 그 불신은 안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한 20여 명 넘게 그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채무 변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4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면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이 지금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국내에서는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일본 기업 단체가 경영자 단체가 들어든 해가지고 같이 이 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일 양국이 서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공간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이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 이제 역시 마음으로부터 사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8월 15일 날 이제 정전 일본에서는 이제 전후 80주년 담화 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이런 강제동원 문제 또는 식민 통치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반성 이런 것들이 같이 당기면서 물적으로 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 좀 성의가 필요하다. 일본 측이 이제는 나는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팔짱 끼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7월 참의원 선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베 총리 때도 보고 이렇게 쭉 역대 일본 정권을 보면 특히 선거 앞두고 표가 필요할 때 외국에 특히 이제 한국 쪽에 맞습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긴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 좀 아베파가 굉장히 강경해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2015년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베 전 총리가 두 번 다시 사죄할 그 부담을 후세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약속 파벌입니다. 이 이슈가 파벌이.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네네. 소수 여당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베파가 반발하게 될 경우에 국정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8월 15일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또는 총리 자격으로 또는 개인 자격이든 그 뭐 총리 자격이든 간에 네. 자기가 어떤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조차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본 국내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시바 총리도 마음은 있지만 이시바 총리 개인은 절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910년은 강제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가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4대 그 요갓집에서 처음으로 그 도토리현에다가 자기 출신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또 기독교 신자의 그런 그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파트너이긴 한데 네. 지금 국내 정치 역학상 또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럼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게 좀 현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는 그런 상황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동병상련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 부담 너희들 동맹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거 있고 뭐 관세 전쟁 보호주의 무역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티나지는 않게 두 나라가 미국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공동 대응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동병상련 그 말씀은 딱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미일 동맹도 이전의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 들어서 놀란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네. 2+2 회담이 있거든요.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본이 중시하는 거거든요. 미일 동맹의 상징 자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GNP 5%를 일본도 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압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1몇 %인데 어떻게 갑자기 5%를 올리느냐.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1조 5천억을 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네네. 근데 미국은 이제 100억 달러, 15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5% 우리가 지금 2.4%입니다. 이걸 5%로 올리면 현재 61조 원에서 100몇십조 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700몇십조인데 거기서 100몇십조는 국방비로 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또 지금 7월 8일까지 어떤 타결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로 고정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부담이고 벌써 지금 국내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동병상련이다. 이게 이제는 든든한 어떤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이 있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거친 들판에서 나 홀로 서면서 뭔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같은 그러니까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나 하는 그런 입장인 건 분명해요. 그런 점에서는 양국 간에 적어도 이런 좀 공동 대응은 어렵지만 정보 교환 정도 또는 학습 효과 정도를 노리면서 이런 뭐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안보 분야에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습니다. 한때 뭐 중단 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실질적 정보 교류 수준은 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보 공유가 두 나라 간 한일 간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다릅니다. 네. 이것은 간단한데 저쪽에서 정보를 하나 주면 네. 저도 똑같이 같은 정도의 수준의 1급 비밀, 2급 비밀 정도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양국이 비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든 적든 간에 서로 간에 필요하면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1년에 한 건, 두 건만 교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지소미아의 기본적인 본질이고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일본 측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북한에 대한 그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 정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탐지라든지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사하게 되면 일본 측에서 탐지하는 정보 능력은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 걸 서로 이제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한미일이 공동에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대북 억지를 위한 정보망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일본 측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정보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일본 측에서 더욱 요구하는 게 악사라는 게 있습니다. ACSA라고 해서 네. 한일 양국 간의 군수물자 교환 협정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전시에 우리도 사실은 뭐 만약에 전시에 이게 몇 달 동안 탄약이 버틸 것인가 하는 그런 네. 고민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은 이것을 이제 맺자고 일본 측에서 강하게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악사, 이 군수물자 교환 협정까지 이게 맺어지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측에 물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더구나 대만 유사시에는 한국이 또 말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지금 온시어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쟁 구역을 물론 그 대만이라는 동중국해가 아니고 전 아시아를 통틀어 가지고 인도 태평양을 하나로 해가지고 묶어내자는 것이고 네. 우리가 잘못 거기에 물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십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네.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밀 삼국 공조 체제 관련해서 2023년 한밀 정상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 삼국 협력을 뭐 강화했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지금은 그 정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새로 세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좀 세 나라의 협력, 뭐 동맹 수준 뭐 이런 것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관건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은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주적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토라든지 또는 중동 분쟁 못지않게 미국의 모든 것들을 대만 사태를 막는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전체 그림 속에서 이제 한미일 안보 체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게 주한미군 4,500명을 지금 이걸 뭐 9월달에 이제 순환 배치라는데 이걸 구함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국방부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8,500명 가운데서 한국에는 해군 사령부만 있고 해군은 없기 때문에 공군하고 주로 이제 지상군인 겁니다. 네. 그런데 4,500명 정도는 스트라이크 부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군수 부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 4,500명이라는 것은 2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서 4,500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말하자면 주한미군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그 내포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을 반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에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일이 지금 하나가 돼 가지고 대만 사태 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군,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의 어떤 배치 유연성이라는 것에서 미국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것을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요하되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이동 배치가 어떤 우리 국내 파장을 일으키고 한국의 외교 국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하나씩 검토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리한 어떤 상황 또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아무래도 그 이전의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 시절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뭐 야당에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안 갑니다. 다 안 갑니다. 네. 뉴질랜드 총리 말고는요. 한국도 안 가고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갑니다. 어떤 청구서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미국의 청구서랄까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사실은 미국이 약속한 캐나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게 갑자기 미국이 취소한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가가지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없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체류 일정이 되게 짧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도.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어떤 국내에서 여론의 관리가 요번에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못 만났냐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예.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점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을 지금 내각 인선 지금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할 경우에 거기다 이제 기뢰를 설치하면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배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 80% 정도 유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긴박한 사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걸 뭐 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좀 약간 본질이 들어가자면 나토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 또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란 사태도 미국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이미 당사자가 됐거든요. 네. 거기 뒤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영국, 프랑스, 독일 외상하고 이란 외상이 협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약화됐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나토라는 어떤 그 30개국이 넘는 회원 단체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비중에 있어서 네. 상당히 조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를 여러 가지 좀 면밀하게 좀 그 저울로 재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여튼 뭐 단독 회동 여부 그다음에 지금 아주 시급한 국내외 현안을 컨트롤 타워로서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성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엔 참석을 못하게 된 것 같다고 그 배경 설명해 주셨고요. 자, 60년을 맞는 한일 관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랬지만 정말 뭐 여러 가지 동북아 주변 정세라든지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경제 협력 관계, 안보 협력 관계 다 고려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아직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발전해온 관계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그 지향해야 할 그런 기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신뢰 구축이요? 일본에서는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안 되면 그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움직이지 않고 시민단체도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외무성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부 간의 신뢰 구축이 1단계다. 그렇죠. 정부하고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일이 스무스하게 아주 잘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일정한 견제라든지 네. 또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미 어떤 협상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전략 물자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것, 그 전제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된다. 네. 그것이 된다면 저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뢰 구축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 교수였습니다.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정부 조치까지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어떤 정치 경제적 파장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의결만 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건데요. 이란 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및 가스 수송로 가운데 하나잖아요. 대부분의 대형 유조선은 이란의 영해를 그래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이 되는데 만약 실제 봉쇄가 이뤄질 경우 국제 유가는 이제 급등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이나 기뢰 설치로 인해서 통항이 위협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이란이 이렇게 전면 봉쇄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경고고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란 의회 결정만으로 곧바로 봉쇄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안보회의 승인 여부가 최종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결만으로도 지금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만 겨냥을 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는데 실제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메네이는 이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다윗의 별에 이마가 박힌 해골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미국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했습니다. 최신형 벙커버스터 전격 투하했죠? 네, 맞습니다. 이 작전 자체의 이름이 바로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의 망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대규모 공습 작전을 미국이 지난 21일 감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군사 작전인데 공습 대상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이었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지역이었는데요.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7개를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이들 폭격기는 약 18시간 동안 수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논스톱으로 이란까지 날아갔습니다. 타격에 사용된 무기는 말씀하신 대로 최신형 벙커버스터였는데요. 포탄의 길이가 6.25m에 달하고요. 무게는 13톤에 달하는 초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지하 60m까지 침투할 수 있고요. 이번 작전에서 포르도 핵시설에는 벙커버스터 12발, 나탄즈에는 2발이 투하됐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즈에는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도 추가로 사용이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곳의 핵시설 모두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미국 이란 의회가 의결을 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고요. 이란 정부는 공습 피해가 지하 핵시설이 아닌 지상 구조물에 국한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당국이 정밀 타격으로 지하 핵심 설비를 직접 파괴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군사 보복 조치나 미사일 발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체면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군사적으로나 비군사적으로나 가급적 엮이지 않겠다는 이런 불개입주의를 천명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공습은 어떤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상징성이 모두 큰 작전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우선 군사적으로는 벙커버스터가 최초로 실전에 사용됐다라는 점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로도 핵시설은 지하 80에서 90m에 있어서 기존 무기로는 좀 타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미국은 연속 투하 방식으로 이를 관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스텔스 폭격기의 장거리 투입과 미끼 작전은 미국의 전략적인 전력 운용 능력을 과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리더십을 좀 강조하는 연출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작전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대신 좀 강력한 무력 투사를 통해 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좀 재확인한 건데요. 다만 중동 전역의 불안정성과 후속 보복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에도 좀 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도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대응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이 지역에 파병된 우리나라 청해 부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군 당국은 청해 부대의 경계 및 작전 태세를 세밀하게 검토 중인데 청해 부대는 문무대왕함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태 전부터도 경계 태세를 강화해왔지만 이란이 해협 봉쇄를 실제로 실행할 경우 대응 수준이 좀 달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도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하거나 위협할 경우 청해 부대가 즉각 출동해 대응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우리 군이 이란과의 교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한 해군 전력을 지금 집중 배치해두고 있거든요. 평균 폭이 50km밖에 안 돼서 근데 여기에 잠수함 6척, 잠수정 20여 척, 수상 전투함 6척 등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미사일을 장착한 공격용 함정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인 보복을 공언한 상황에서 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미국의 공습 그리고 중동 분쟁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잠시 후 경제 문제 다루는 돈워리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야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이튿날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조치까지 취했지만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재판부가 78세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네. A씨가 이제 경기도 한 음식점의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던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휴대전화는 출시된 지 7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금전적 가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자기의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음식점을 떠났는데 그리고 이튿날 지하철 8호선 별내역에서 휴대전화 분실물이라며 영무원에 맡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물건을 발견했고 주인을 찾아주려던 의도였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무원에게 이제 분실물이라고 맡겼는데도 절도죄가 인정됐다. 이거는 뭐 가져간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되돌려준 시점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핵심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갔는지 그 여부와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요. A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곧바로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다음 날 습득 장소와 무관한 지하철역에다가 거기다 맡긴 점 이게 의도적인 지연과 은폐로 해석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A씨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거고 잠정적으로는 소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발견해도 즉시 주인을 찾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2026년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는데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인 건데요. 이게 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 그다음에 필수 의료 강화 정책, 의정 갈등 등으로 비상진료 체계 유지로 재정 분담이 커지면서 인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여기에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 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
자, 건보료 인상 외에도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일몰제 형태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국고 지원이 확대되면 의료 이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점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수칙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에서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를 할 경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는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름이 오긴 왔나 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아, 네. 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동 분쟁에 따른 경제 분야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란에서 의회가 이제 통과시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볼 때요. 호르무즈 해협 어떤 곳입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원유가 이제 90%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유를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네. 그 해협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이 90%가 글로 나오거든요. 중동산에서 본다 그러면. 원유의 완전한 길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산에서 90%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길목인데 만약에 여기가 봉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 원유에 대한 기름값에 대한 뭐 뻔하죠. 예,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 2에서 3주 시차 반영하고 오르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유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의 이 원유에 대한 기름에 대한 물가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CPI 지수가 1.9% 나왔는데 그 2% 아래입니다. 그래서 안정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물론 뭐 체감 물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국제 유가였거든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에 좀 압박이 좀 덜했었는데 지금 이제 2주에서 3주 시차 주니까 제가 봤을 때 물가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실제 전 세계 원유의 25%가 거길 지나고요. LNG에 대한 20%가 더 전체 물량의 20%가 그 해협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유가나 기름값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곳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 행동은 나서지 않았어요. 의결만 했지. 그래서 행동에 나선다 그러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한테 야 설득해. 중국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란이 돈을 어디서 또 버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 팔아서 중국 쪽으로 팔거든요. 만약에 거기 봉쇄하면 이란도 이제 수출을 못합니다. 중국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는 서방 국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국이 좀 압박을 해라 이란한테 진짜 봉쇄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은 긴급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쇄하면 모두가 패배자군요. 그렇죠. 이란도 수출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세 이제 물동량이 여기서 이제는 원유의 20%를 담당하다 보니까 다 패배자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자, 유연옥님이 주유소 기름값 벌써 올랐던데요. 설마 지금 같은 때
유류세 추가 부과를 점점점 이제 하셨는데 네. 유류세 2달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2달 연장했고. 그런데도 저도 한 일주일 만에 넣었는데 좀 몰랐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어저께. 네, 일단 주유소는 일단 바로 반영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유가 되게 오른다고 빨라요. 하면 바로 반영시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아마 제가 봤을 땐 기름값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지금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변화 조짐이 보입니까? 변화 조짐이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유조선이나 아니면은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 같은 경우가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 그러면 네. 막단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만과 이란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간 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름 실었어요.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봉쇄돼서 못 나오면 그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류비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는 보통 우리가 선사한다 그러면 해운 운임이 들거든요. 해운 운임비가 아마 크게 올라간다. 그래요? 결국에는 다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제 유가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60, $50 선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73 선에 왔고요. 브렌트유도 한 $77 선. 그래서 유가는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럽니다. 만약에 봉쇄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00 돌파할 거다.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재앙이다. 얘기가 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130 선도 넘을 수도 있다. $130.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지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모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황을 잠시 보면 안 그래도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 물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유가까지 오르면 이제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은 일단 중동에서 나온 기름 없어도 된다. 이미 에너지에 대해서 자립국입니다, 사실. 셰일가스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산유국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래서 뭐 중동에서 뭐 기름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미국이 큰 타격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목소리를 하는데, 근데 또 전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영향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영향은 받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셰일가스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없었어요. 그게 달라진 점이군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다르죠. 이제 사실 그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뭐 영향은 덜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지갑을 덜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 여력이 들으면 경기 둔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벙커버스터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모처럼 코스피 3,000에 도달한 우리나라 악재가 생겼는데 이 중동발 악재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 보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정도 이슈에 이 정도 파급이면은 폭락이에요, 폭락. 진짜. 지금 다른 나라 좀 체력이 강해진 건가요? 아니죠. 지금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의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를 다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뭐 중동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호재를 다 덮어버렸는데 지금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정책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도요 개인들이 1조 3천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책의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선을 지켜냈거든요.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 질문은 짧게 하나 드려볼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 이란 공격한 이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습니다. 10만 달러 선
붕괴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요 국제적인 시세를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봐요 이거를 자체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영향은 받을 거라고 조정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야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정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대내적인 상황도 지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차등 지급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층과 중간층 지원보다는 하위층 더 두텁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그분들이 쓰는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의 혼합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혼합이고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편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사실상 또 보편만 하기에는 좀 자산 10%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가 계시거든요. 네. 다 주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반반씩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예, 이게 지원금이 아니에요. 이게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나오는 거고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그냥 내 예금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어떤 시기까지 또 써야 된다 이런 거죠. 네, 2021년도 재난지원금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면 4개월 안에 쓰도록 하면 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분명히 몇 개월 안에는 다 쓰도록. 왜냐하면 경기가 돌게 하려면 어느 일정 기간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맞아요. 장롱에 넣어두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취지군요. 기간상 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역 화폐로 쿠폰으로 가다 보니까 또 딴 곳에 못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그렇다면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일단 내수 진작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효과가 가고 네. 이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그건데 네. 요 정책의 목표인데 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단기적인 처방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지금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면 몇 개월 안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마중물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 여력의 활동에 도움이 저는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좋아 나는 25만 원 받아 누군 15만 원 받아 좋다 이거야. 언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예, 언제 나와요? 1차와 2차로 나눠서 나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나오면 7월 중순. 예, 이쯤이 돼요. 왜냐하면 추경 통과되고 2주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7월 중순. 그러니까 여름 휴가 전후로 아마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15만 원. 추경안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봤을 간다 때.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때는 25만 원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15만 원만. 그다음에 추가 20만 원, 추가 10만 원 더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소득 상위 10%를 사실상 제외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소득 상위 10%가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아, 그래요? 예, 어렵습니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21년도 재난지원금 때도요. 그때도 소득 상위 20% 제외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가구당 또 따져야 되죠. 그다음에 특히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남편하고 뭐 부인 있어도 어쨌든 그 개인 단위로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개인 단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25만 원 받는다, 4인 가구다, 그럼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와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 탕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이게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채무 탕감 받습니까? 채무 탕감하면은 막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이건데요. 그것만 들으면 되게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이상 연체된다. 그러면요. 제 경험상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안 갚는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7년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예 뭐 갚을 여력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7년 연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이 안 되세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 소각시켜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다 탕감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3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재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이 소각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냐. 그렇죠. 또 앞으로는 이제 갚지 말아야겠네 이런 모럴 해저드, 네, 맞아요. 이런 이게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고 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1090님이 그런데 쓴 거 금고는 누가 채우나요? 뭐 이런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네.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도덕적 해예요. 그다음에 네. 상실감과 박탈감.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본다 그러면 성실상환제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알려졌어요, 사실. 그래서 성실상환제에 대한 이제는 채무 조정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재원 마련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은 사실상 지금 이제 국채 발행은 이미 이제 정부가 밝힌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발행하는 건데 이런 점들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성실상환자나 아니면은 정말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분들에게 대한 이런 베네핏, 이런 정책도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자폐 소아청소년 치료에 써달라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도 월드클래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